아니, 수진아, 예린아, 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추운 겨울 새벽 5시에 부산역 광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고급 코트를 입은 39살 남성 강민혁은 멀리서 한 어묵값 한 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저어가며 손님을 맞이하는 38살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 옆에는 색이 바랜 교복을 입은 16살 소녀와 작은 체구의 9살 남자아이가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빠라고 했음에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섣불리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운과 복이 가득할 거예요.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출장차 부산에 내려온 이른 새벽 호텔로 가기 전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던 그는 우연히 이 광경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의 전 아내, 한때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죠. 민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는 재빨리 근처 편의점 앞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은 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1,000원이요, 어묵 하나요. 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능숙하게 어묵을 집어 종이컵에 담고 국물을 부었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예전의 하얀 손이 아니었죠. 곳곳에 트고 갈라진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반점들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맑고 경쾌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언가에 눌린 듯 지친 듯한 목소리였죠. 그녀는 손님에게 어묵을 건네고 돈을 받아 낡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혁의 시선이 수진 옆으로 향했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그의 딸이었죠. 5년 전 11살이었던 예린은 이제 1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민혁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예린은 색이 바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진 자리에는 안전핀이 꽂혀 있었죠. 신발은 낡아서 밑창이 닳아 있었고 양말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서, 9살 아들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서 서 있었어요. 작은 체구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점퍼는 준서에게 너무 커서 소매가 손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남들이 기증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민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하지만 광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예린이 작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신의 옆으로 더 끌어당겼어요. 준서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했죠. 그 모습에 민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다녀와. 예린아, 동생이랑 같이 다녀와. 응, 엄마. 예린이 준서의 손을 잡고 역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남매가 사라지자 수지는 잠시 손님이 끊긴 틈을 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손을 호흡 불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기둥 뒤에서 나와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죠. 2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민혁은 멈춰섰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혁과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수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죠. 민혁 씨.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혁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덤덤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숨기려는 듯 했죠.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출장 왔어.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수지는 민혁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떨어진 국자를 주워 닦기 시작했죠. 그래. 잘 됐네. CEO까지 되었다며? 수진의 말에는 비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민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 왜 여기서? 왜긴 왜야? 먹고 살려고 하지. 수진은 여전히 민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판대를 정리하며 말했죠. 아이들은, 예린이랑 준서는 보다시피야. 잘 크고 있어. 네가 없어도. 그 말에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어요. 너 없이도 우리는 살아왔다는 뜻이었죠. 미안해. 민혁이 겨우 말했습니다. 수진은 비로소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5년 만에 우연히 마주쳐서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네가 떠난 날 나는 병원에 실려갔어. 쇼크로. 예린이는 그걸 다 봤지. 11살 아이가 엄마가 실려가는 걸 봤다고. 준서는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매일 물어봤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넌 CEO가 되었더라. 좋겠다. 성공했잖아. 네가 원하던 거. 수진아, 이제 가.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수진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혁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과 준서가 돌아오고 있었죠. 민혁은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빠르게 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린과 준서가 어묵 가판대로 돌아왔습니다. 예린은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예린은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호텔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수진과 아이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수진이 새벽 5시에 어묵을 팔고 있을까? 예린이는 왜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있을까? 준서는 왜 그렇게 말라 있을까? 민혁은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시간은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다시 부산역으로 향했죠.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어묵 가판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민혁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어요. 수지는 쉬지 않고 어묵을 팔았습니다. 예리는 옆에서 엄마를 도왔고 준서는 작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죠. 7시 30분이 되자 수진이 가판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함께 도왔어요. 그들은 수레에 가판대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준서는 엄마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민혁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역에서 20분 정도 걸어 한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낡은 주택들이 즐비한 동네였습니다. 그들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죠. 반지하 입구였습니다. 수진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예린이 수레를 끌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준서는 엄마 뒤를 따라 들어갔죠. 민혁은 건물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반지하. 수진과 아이들이 반지하에서 살고 있다니. 그는 건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반지하 창문은 작고 어두웠죠. 민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이 동네의 반지하 월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었죠. 검색 결과를 보고 민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 반지하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렇게 적은 돈도 내지 못할 만큼 수진의 형편이 어려운 건가?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5년 전을 떠올렸어요. 이혼할 때 수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집도 차도 돈도 모두 자신이 가져갔죠. 위자료도 양육비도 주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고 수진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민혁은 서둘렀어요. 유리와의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빨리 전처와 정리해야 했죠. 민혁은 그때를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 수진과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저 입에 물고 있을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민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혁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100억 원이 넘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하지만 민혁은 그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죠.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2세 여성 서유리가 실크 가운을 입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민혁을 힐끔 보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출장 어땠어요? 유리의 질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상 묻는 것뿐이었죠.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피곤해요. 그래요. 씻고 쉬세요. 유리는 커피를 타서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 2층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을 사용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같은 방을 쓴 적이 없었죠. 민혁은 커피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고급 가구들, 명화들, 값비싼 장식품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없었어요.
민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반지하 생활이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습기, 곰팡이, 채광 불량, 방음 문제. 민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준서는 겨우 9살인데 습기 많은 반지하에서 자라고 있다니. 예린이는 16살 소녀인데 제대로 된 환경도 없이 살고 있다니. 민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민혁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서유리의 아버지,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서진우 의원이 민혁에게 제안을 했었죠. 자네를 어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만들어주겠네. 그리고 3년 안에 CEO로 올려주지. 조건은 하나야. 자네 가족을 정리하게. 민혁은 그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에게 그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죠. CEO, 성공, 돈, 지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민혁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웃으며 대답했죠. 자네가 성공하면 그들도 행복해질 걸세. 아니, 잠깐. 자네 아내는 자네가 그런 기회를 거절하는 걸 원할까? 아이들은? 자네가 평생 월급쟁이로 사는 걸 원할까? 그 말에 민혁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했죠. 성공을.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가족을 버렸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수진과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렀죠. 김 비서. 네, 사장님. 부산에. 아니, 괜찮아. 나가봐. 민혁은 말을 바꿨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민혁은 혼자 남아 고민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직접 찾아가서 돈을 줄까? 아니야, 수진이 받지 않을 거야. 익명으로 계좌에 입금할까? 그것도 수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럼 어떻게? 민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수진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현재 생활 상황, 직업, 수입,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이틀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왔습니다. 민혁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보고서를 펼쳤어요. 보고서에는 수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이혼 직후 아이들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친정에 갔지만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오빠가 있었지만 오빠는 수진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야간 근무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낮에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낮 시간대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적었어요. 월 150만 원. 그것으로는 세 식구가 살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추가로 어묵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부산역에서 어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죠. 수입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월세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70만 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예린이는 학교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급 9,500원, 하루 4시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준서의 학용품을 사고
자신의 교통비를 냈죠. 준서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준서에게 거지라고 놀렸습니다. 준서는 학교 가는 걸 싫어했지만 엄마를 위해 참고 다녔어요. 민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전부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가족을 버렸기 때문에 수진과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였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새벽에 어묵을 파는 모습, 예린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 준서가 학교에서 혼자 앉아 있는 모습. 민혁은 사진들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날 밤 민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민혁과 수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저녁이면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미술대회 나갔어요. 11살 예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예린이 대단한데? 은상 받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진짜? 우와, 역시 우리 딸. 민혁은 예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린이는 깔깔 웃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여보, 저녁 더 먹어요. 응, 고마워. 민혁은 수진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였어요. 4살이었던 준서는 아빠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응, 준서야? 나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그래. 고마워, 아들. 민혁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돈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 귀여운 아들. 그것으로 충분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민혁은 서유리를 만났어요. 유리는 아버지의 소개로 회식에 참석했었죠. 안녕하세요. 서유리입니다. 아, 네. 강민혁입니다. 첫 만남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유리가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업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가 늘어났죠. 민혁은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강력한 정치인이었죠. 민혁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 의원이 민혁을 불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민혁 씨, 자네는 능력이 있네. 우리 딸도 자네를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네. 하지만 자네에게는 걸림돌이 있지. 걸림돌이요? 가족 말일세. 자네 아내와 아이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 의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해하지 말게. 나는 자네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자네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해.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하지만 생각해보게. 자네 아내는 평범한 주부야. 아이들은 솔직히 자네가 올라갈 위치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우리 딸은 다르지. 그녀는 자네를 정상으로 이끌 수 있어. 민혁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했죠. 민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괴물이었구나.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을 돕기로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수진이 거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민혁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비복지센터에 익명으로 1억 원을 기부해. 그리고 그 돈으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도록 해. 네, 사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요? 묻지 말고 해.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비복지센터에서 수진에게 연락이 갔어요. 이수진 씨, 저희 센터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 가정이 선정되셨어요. 수진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희가요? 네,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그녀는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죠. 민혁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린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예린이가 선정되도록 했죠. 준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도 급식비와 교재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죠. 민혁은 다시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반지하 근처를 배회했어요. 밤이 되자 반지하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진과 아이들이 좁은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장학금 준대.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놀라며 딸을 바라봤어요. 정말? 예린아, 대단하다. 응. 근데 누가 기부한 거래? 익명이래. 그래도 고마운 일이네. 너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응, 엄마. 준서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에서 밥이 공짜래. 정말? 그것도 지원받은 거구나. 다행이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감정이 복받쳤어요. 민혁은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아팠어요.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직접 안아주지 못하는 게 괴로웠죠. 하지만 조심하던 민혁의 행동은 결국 들통났습니다. 유리의 아버지 서진우 의원이 민혁을 불렀어요. 서 의원의 사무실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넓은 책상 뒤에 앉은 서 의원은 차갑게 민혁을 바라봤죠. 부산에 자주 가던데? 민혁은 움찔했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출장? 어느 출장이 새벽 5시에 부산역 앞에 서 있는 건가?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 의원은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어요. 전철을 찾아다니고 있더군. 그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대주고. 그건 나는 분명히 말했네. 과거를 정리하라고. 그런데 자네는 무엇을 한 건가? 죄송합니다. 죄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자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나? 자네는 우리 사위야. 언론에 한 번이라도 잘못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나?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내가 자네를 CEO로 만들어줬어.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나? 수백 명이 원하는 자리야. 하지만 자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나 때문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아야 할 걸 알아. 자네가 만약 그 여자들과 계속 연락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네 자리도 자네가 가진 모든 것도 빼앗을 거야.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좋아. 이제 돌아가게. 민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왜 이렇게 나약한 걸까? 왜 서 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 민혁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어요. 취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전화번호를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지우지 못했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떨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수진이 받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서 의원의 경고도 있었죠. 민혁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탐정이었어요. 사장님, 긴급한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준서 군이 학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민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계단에서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민혁은 전화를 끊고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직접 몰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산시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민혁은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수진과 예린이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죠. 예린이는 엄마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니까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저희 아들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팔이 골절됐고 이마에 찰과상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합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엄습했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검사비랑 합쳐서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거금이었어요. 할부로 할 수 있나요? 네, 상담실에 가셔서 문의하세요. 의사가 가고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예린이가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 아니야, 예린아. 너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엄마, 나는 괜찮아.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원무과로 갔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말했죠. 강준서라는 환자의 입원비 제가 내겠습니다. 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 아는 사람입니다. 익명으로 해주세요. 민혁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속을 밟았어요. 민혁은 결제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혁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아빠가 미안해. 그날 밤 민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리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부산. 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민혁을 바라봤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민혁은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유리 씨, 네, 우리 행복한가요? 유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어요. 행복?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잖아요. 사랑은요? 사랑? 유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CEO 자리를 얻었고 나는 명예로운 사업가의 아내가 됐어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와인을 마저 마시고 일어났어요.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쉬세요. 유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돈과 지위는 얻었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았죠.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수진과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버려야 했습니다. CEO 자리도, 돈도, 이 집도, 서 의원의 위협도 감수해야 했어요. 민혁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어요. 유리와의 이혼 절차를 문의했죠.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혼하시면 재산 분할로 엄청난 손해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CEO 자리도 상관없어요. 진행하세요. 민혁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으로 민혁은 사표를 썼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거죠.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견 소식에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회사 관계자들도 서 의원도 급히 달려왔죠. 강민혁 사장님, 무슨 발표를 하시려는 겁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민혁은 단상에 올라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민혁은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5년 전 아내와 두 아이를 버렸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성공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딸과 결혼했죠. 그 대가로 CEO 자리를 얻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혁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전처에게 위자료도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습니다. 새벽 5시에 어묵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죠. 사장님, 뒤에서 회사 임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돈과 지위를 위해 가족을 버린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CEO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전처에게 용서를 구하러 갈 것입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 의원님은 아십니까?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혁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 의원이 환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자네, 후회하게 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민혁은 서 의원을 지나쳐 회견장을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뒤를 따랐지만 민혁은 차에 올라타 떠났어요.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민혁은 새벽 5시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처럼 어묵갑한 데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수진과 아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고 민혁을 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린과 준서도 아빠를 봤습니다. 준서는 팔에 깁스를 한 채였어요. 예린은 민혁을 노려봤습니다. 민혁은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죠. 수진아,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어묵갑한 때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은 이상했으니까요. 수지는 민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말해야 했어. 5년 동안 매일 미안했다고. 그럼 왜 이제서야 온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안 온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비겁했어. 두려웠어. 네가 나를 미워할까봐. 아이들이 날 거부할까봐. 당연히 미워하지. 당연히 거부하지.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아빠라고 부르지 마. 너는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를 버린 사람이 무슨 아빠야. 민혁은 예린의 주먹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예린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는 매일 울었어. 나는 학교도 안 가고 싶었어. 준서는 학교에서 맞았어. 다 너 때문이야. 예린은 울먹였습니다. 민혁은 딸을 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준서는 멀찍이 서서 민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아빠, 진짜 아빠야?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준서야. 아빠야. 왜 안 왔어? 나 아빠 보고 싶었어.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준서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준서는 아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어요. 수지는 예린의 어깨를 잡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민혁에게 말했어요. 이제 가. 수진아. 가라고. 우리는 너 없이도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민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 모든 걸 정리했어. 회사도 그만뒀고 이혼도 진행 중이야.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와 아이들과. 우스운 소리 하지 마. 다시 시작? 5년이 지났어. 5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5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 밤새 울면서도 아침이 되면 웃었어.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 나는 강해져야 했어.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너는 편하게 살았잖아. CEO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우리는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았어. 예린이는 또래 애들처럼 학원도 못 다니고 준서는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 그걸 알아? 알아. 다 알아. 알면서 왜 안 왔어? 왜 도와주지 않았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줬어. 몰래. 복지센터 지원금도 내가 낸 거고 예린이 장학금도 준서 급식비도. 수지는 놀라며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예린도 눈을 크게 떴어요. 뭐? 미안해. 직접 주고 싶었지만 네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한참 민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도 변하는 건 없어. 너는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기회를 줘. 속죄할 기회를. 나는 남은 인생을 니들을 위해 살고 싶어. 필요 없어.
우리는 동정 필요 없어. 수지는 가판대로 돌아갔습니다. 예린도 엄마를 따라갔어요. 준서만 민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빠, 진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준서의 눈망울이 흔들렸습니다. 민혁은 무릎을 꿇고 준서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래, 아빠가 니들을 지킬게.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혁을 안았습니다. 작은 손이 아빠의 등을 감쌌어요. 민혁은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사임했고 유리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재산의 대부분은 유리에게 넘어갔지만 민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부산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민혁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민혁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전직 CEO라는 이력은 오히려 독이 되었죠. 아무도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혁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시급은 9,500원이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면 76,000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였죠. 민혁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민혁은 수진의 반지하 앞에 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수진이 어묵 가판대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다가가 말했어요. 도와줄게. 수진은 민혁을 힐끔 보고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민혁은 조심스럽게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매일 저녁 수진을 도왔어요. 수진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민혁은 수레를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나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는 믿을 수 없어. 알아.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나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수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의 생일이었어요. 수지는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세 식구가 모여 앉았죠. 생일 축하해, 준서야. 수진이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10개의 초였어요. 준서는 웃으며 초를 바라봤지만 어딘가 서글퍼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말이 없었어요. 예린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준서야, 아빠는?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뭐하러 왔어? 준서, 생일이잖아. 민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민혁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준서가 벌떡 일어나 민혁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혁은 준서를 안아 올렸어요. 생일 축하해, 준서야. 민혁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준서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야구 글러브가 들어 있었어요. 우와, 아빠 고마워. 준서는 신이 나서 글러브를 끼워봤습니다. 민혁은 미소 지었어요. 아빠가 예전에 약속했지? 네가 10살 되면 야구 글러브 사준다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예린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케이크 먹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혁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민혁은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예린아. 민혁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해. 네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없어서.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준서 때문에 조금은 참아줄게요. 그 말에 민혁은 고마웠습니다. 비록 용서는 아니지만 시작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계속해서 수진을 도왔어요. 매일 저녁 어묵 가판대를 함께 정리했고 주말에는 준서와 야구를 하러 갔습니다. 예리는 여전히 민혁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린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비가 밀린 거였죠. 수지는 당황했어요. 복지지원금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민혁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낼게. 아니야, 됐어. 수진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고집스러웠어요. 나도 예린이 아빠야. 당연히 내야지. 너는 돈도 없잖아. 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모은 돈이 있어. 민혁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설거지하며 모은 돈이었죠. 수지는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네 생활비잖아. 괜찮아. 나는 적게 먹으면 돼. 예린이가 더 중요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의 진심을 느꼈어요. 예린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예린이 민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요. 응? 학비 내줘서. 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나는 네 아빠니까. 예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랑 다시 살고 싶어요? 그래. 엄마를 사랑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사랑했어. 한 번도 안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욕심 때문에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예린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 아빠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알아. 당연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미워요. 민혁은 예린을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 의원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혁이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검은색 차가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서 의원이 보였어요. 타게. 민혁은 망설였지만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자네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건가? 서 의원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전처와 재결합하려는 거야? 우스운 일이군. 제 인생입니다. 인생? 자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나? 설거지쟁이가 되어서 전처한테 빌붙고 있잖아. 그래도 행복합니다. 서 의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고하겠네. 만약 자네가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나는 자네 전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여자가 일하는 식당, 그 여자가 사는 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 감히, 자네가 나한테 감이라고? 자네가 지금 무슨 입장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대항할 수 없었어요. 서 의원은 정치인이었고 권력이 있었죠. 생각해보게. 자네가 물러나면 나는 그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겠네. 하지만 계속 고집부린다면. 서 의원은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차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 의원의 위협은 진짜였어요. 그는 정말로 수진의 삶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수진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민혁은 수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준서가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죠.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민혁이 사라진 걸까? 엄마, 아빠 왜 안 와? 준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민혁 씨 어디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사흘 전에 그만뒀어요. 뭐라고요? 수진은 놀랐습니다. 민혁이 식당을 그만뒀다니.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수진은 민혁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집주인에게 물었죠. 그 사람 이사 갔어요. 며칠 전에.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민혁이 갑자기 사라진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민혁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어묵 가판대를 함께 정리하던 모습, 준서와 야구를 하던 모습, 예린에게 학비를 내주던 모습.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민혁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정말로 변했고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내가 민혁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미워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수진은 민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민혁이 보낸 거였어요. 수진아, 미안해. 갑자기 사라져서.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곁에 있으면 너희들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서 의원이 위협했어. 너희들한테 해를 끼칠 거라고.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멀리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알아줘. 나는 평생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언제나 너희들 편이 될 거야. 행복하게 살아. 예린이와 준서를 잘 키워줘.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민혁이.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민혁이 그들을 위해 떠난 거였어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민혁을 찾을 거라고. 그리고 서 의원에게 맞설 거라고. 수지는 서 의원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막았지만 수지는 밀고 들어갔어요. 서 의원님. 서 의원은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강민혁의 전처? 네. 저는 이수진입니다. 무슨 일로 왔나? 수진은 서 의원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민혁을 그만 괴롭히세요. 괴롭힌다니? 무슨 소리인가? 민혁이 당신 때문에 떠났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 의원은 웃었습니다. 그래, 떠났지. 자네도 알겠지만 그 사람은 약해. 가족을 지킬 힘도 없어. 아니에요. 민혁은 강해요. 당신보다 훨씬 강해요. 뭐? 민혁은 모든 걸 버리고 우리한테 왔어요. CEO 자리도, 돈도, 명예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지만 민혁은 사랑으로 사람을 지켜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서 의원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나한테 강의하는 건가? 아니에요.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민혁을 그만 괴롭히세요. 우리는 조용히 살 거예요. 당신한테 피해 주지 않을 거예요. 서 의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네.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언론에 나대지 말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네. 그렇게 할게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의원은 손짓으로 수진을 내보냈어요. 수진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수진은 민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걸렸지만 마침내 찾았어요. 민혁은 인천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공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혁이 나왔어요. 수진을 보고 민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찾았어? 너를. 민혁은 당황했습니다. 왜 온 거야? 위험하다고 했잖아. 이제 괜찮아. 서 의원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 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말했어. 우리를 그만 괴롭히라고. 민혁은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쳤어? 혼자 그런 위험한 곳에? 나도 용기 낼 수 있어. 너처럼. 수진은 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혁아, 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너를 사랑해. 5년 동안 미워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사랑하고 있었어. 민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다시 시작하자. 진짜로.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자. 민혁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5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수진도 민혁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혁은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어요. 5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하자. 응, 함께하자.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혁과 수진은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예리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준서는 야구부에 들어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수진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준서는 야구 글러브를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예리는 돗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민혁과 수진은 나란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민혁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 행복해. 나도. 민혁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민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혁아, 응, 고마워. 돌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받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가 공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민혁은 일어나 준서와 함께 뛰어갔습니다. 예린도 책을 내려놓고 합류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민혁은 모든 걸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죠.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사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